네, 테스트 케이스 선택 방법의 첫 번째 방법으로 Equivalent Class Partitioning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quivalent Partitioning을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할 때는 먼저 인풋 도메인을 여러 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러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서로 디스조인트해야 돼요. 그림에서 보시면 A 그림은 1, 2, 3, 4, 4개가 서로 디스조인트한 서브셋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B는 1과 2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A는 디스조인트한 서브셋으로 구성되는 이제 인풋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각각의 서브셋을 우리는 이퀴벌런트 클래스, 동치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동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동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치 클래스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이 그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풋 도메인이 있고 인풋 도메인이 여러 개의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진다고 할 때 어떤 서브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고르나 다른 데이터를 고르나 이 서브 도메인 내에서의 행위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서브 도메인 내에서의 행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요 데이터도 뽑고 요 데이터도 뽑고 또 다른 데이터를 뽑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데이터만 뽑으면 되고 다른 데이터는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인풋 도메인이 n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그 서브 도메인에서 각각의 대표값을 하나씩만 뽑으면 n개의 서브 도메인이 있다. n개 서브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서브 도메인에서 하나의 데이터만 뽑으면 되니까 전체 n개의 정확한 서브 도메인의 개수만큼의 테스트 케이스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n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 스위트를 구성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동치 클래스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무한정 뽑는 것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그 서브 도메인의 개수만큼만 뽑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즉 테스트 실행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떠한 프로그램이건 모든 입력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 개의 서브셋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expected 또는 legal input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unexpected 또는 illegal input이 되는 거죠. 즉 유효한 입력 집합, 그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입력 집합에서 적어도 두 개의 그 인풋 셋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물론 이런 인풋 셋들은 프로그램이 그 각각의 셋에서 뭔가 서로 다른 행위를 보인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제 분할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legal input이 이렇게 E1, E2, E3 이렇게 더 나눠질 수 있겠고 illegal input도 U1, U2 이렇게 더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legal input과 illegal input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따라서 Equivalent Class Partitioning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뽑는데 어떤 것을 목적으로 뽑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리갈한 클래스, 일리갈한 클래스 또는 그것들의 서브셋들에 있는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런 입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그것이 부정확하게 동작하는 그런 어떤 폴트들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선별한다, 뽑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로 표현된 정수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A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죠. 그럴 때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유효한 값은 어떻게 돼요? 뭐 사람이 최대 12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세부터 120살까지가 이제 리갈한 밸류가 되겠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이 애플리케이션의 입력 집합은 크게 1세부터 120살이 리갈한 입력이 되겠고 그 이외가
그 이외의 값이 일리걸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수의 도메인이 이렇다라고 할 때 1세부터 120세까지가 리걸한 그 서브 도메인이 될 거고 나머지가 일리걸한 서브 도메인이 되겠죠. 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A에 대해서 다시 그 애플리케이션이 그 각각의 그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처리 방법들이 또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세부터 61세 레인지의 경우에서는 requirement 1에 따라서 뭔가 처리가 되고 62세부터 120세까지는 requirement 2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1세부터 61세는 연금을 불입하는 기간, 그 다음에 62세부터 120세는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리걸한 입력도 이렇게 다시 여러 개의,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리전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1세 이하일 때 처리 방법과 좀 120세 이상일 때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일리걸한 입력, U도 다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겠죠.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걸 정리를 하면 모든 인티저 입력 도메인은 결국 이렇게 4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겠죠. 네, 인풋 도메인을 각각의 그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어떤 서브 도메인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서브 도메인에서 선택된 테스트 케이스는 바로 그러한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리퀘어먼트를 어긋나는 어떤 폴트를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리퀘어먼트 1이 예를 들어서 연금을 납입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레인지에서 어떤 특정 나이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연금을 납입해야 되니까 연금을 계속 불입을 하니까 연금 총액은 이제 점차 이제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증가하는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requirement 2의 관점에서 이제 range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requirement 2를 만족하는 어떤 그 동작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은 이것이 리걸할 뿐만 아니라 일리걸 입력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들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퀴벌런트 파티셔닝을 이용해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의 그 이펙티브니스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이제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A에 잠복되어 있는 전체 폴트에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발견된 폴트들의 수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즉, 그 애플리케이션 A의 토탈 폴트 분의 그 발견된 폴트 예, 이제 비율로 계산될 수 있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그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값은 1보다 작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숨겨져 있는 모든 오류를 다 발견해야만 그 값이 1이 될 건데 실제로 테스팅을 통해서 모든 오류를 다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1보다 작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펙티브니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이펙티브니스를 높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요구사항을 앰비규어스 하지 않게 그리고 완벽하게 명세하면 좀 더 이펙티브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요구사항이 엄격하게 정확하게 기술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제 잘 따져보면서 해서 그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정확하면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우리가 이퀴벌런트 파티셔닝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클래스 파티셔닝을 좀 더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그 이퀴벌런트 파티셔닝 기법을 써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펙티브니스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펙이 주어졌을 때, 리퀘어먼트 스펙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런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만들 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디멘전에서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다양한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펙티브니스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로 워드 카운트 예제를 살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F라는 파일 네임과 W라고 하는 워드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그 파일 네임 F에 있는 텍스트에서 W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출현하는지 그 출현 빈도수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기능이 있다가 만약에 그 F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를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워드 카운트에 대한 간단한 리퀘어먼트를 이제 기술을 했는데 그런 리퀘어먼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도 코드로 리퀘어먼트를 기술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W하고 F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exception을 유발하면서 0을 반환하고 만약에 단어를 입력받았는데 단어의 길이가 0이면 그 경우에도 0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empty 파일이면 그 경우에도 0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어가 파일에 몇 번 출현하는지 그 빈도수를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그 리퀘어먼트를 상세하게 표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의 수를 따져볼까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수도 코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즉 간단하게 기술했던 리퀘어먼트의 경우에는 이퀴벌런트 클래스의 개수가 2개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워드와 파일 네임을 입력을 받아서 파일에서 워드의 개수를 세는 그런 경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워드와 파일 네임을 입력을 받는데 이때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exception을 유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requirement가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됐을 때는 equivalent 클래스가 2개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requirement를 수도 코드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했을 경우에는 equivalent 클래스의 개수는 6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워드와 파일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워드의 랭스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파일의 경우,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not empty 인 경우, 그 다음에 존재하는데 empty인 경우,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그 워드의 길이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면서 not empty인 경우, 파일이 존재하면서 empty인 경우,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서 세 가지 해서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6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복잡하니까 다시 약간 이 부분을 지울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정리된 걸 보시면 어때요? 그 워드의 길이가 0이 아닌 경우, 그다음 워드의 길이가 0인 경우, 그다음에 파일이 존재하면서 not empty, 존재하면서 empty, 그다음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각각 세 가지 해서 아까 얘기했던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경우에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변수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어떤 형태로 정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range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형태로 변수가 값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레인지 내의 값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클래스. 그 다음에 레인지 밖에 있는 값으로 구성되는 클래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피드가 60에서 90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60, 90에서 60에서 90이라고 하는 요 범주는 리걸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60보다 작은 부분 또는 90보다 큰 부분은 일리걸한 그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각각의 클래스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50은 60보다 작은 범주에서 뽑은 것이 되겠고 75는 60과 90 사이, 92는 90보다 큰 경우에서 이제 뽑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생긴다는 거죠. 면적의 경우 에어리어는 플로트 타입이고 에어리어는 면적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0이 있고 0보다 큰 여기 그 리걸한 입력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이 일리걸한 입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 뽑고 0보다 큰 쪽에서 하나 뽑고 해서 두 개의 클래스가 생기는 거죠. 나이의 경우 어때? 나이는 사실 인티저 타입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10,000살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의 경우는 좀 더 범위가 좁아지겠죠. 우리 앞에서 예제 1에서 봤던 것처럼 나이가 1세부터 뭐 120살, 120세 이 부분이 리걸한 인풋이 되고 1보다 작은 부분 또는 110보다 큰 부분이 일리걸한 입력이다라고 하면 그 각각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56, 132 해서 3개의 클래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터, 캐릭터 타입의 뭐 알파벳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알파벳이 유효한 그 리걸한 입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리걸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터의 경우는 그 알파벳 J는 리걸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아닌 넌 알파벳은 이렇게 3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일리걸한 그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어떤 형태를 갖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문자열 변수의 경우에는 이 랭스, 이 문자열의 랭스에 따라서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랭스가 0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서 허락하는 길이 L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허락하는 L보다 큰 경우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클래스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문자열의 길이가 0인 경우, 즉 empty string, 문자열의 길이가 어떤 시스템에서 허락하는 통상적인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그 시스템에서 허락하는 길이보다 큰 아주 긴 long name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클래스로 보통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그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자열의 길이나 문자열에서의 그 시멘틱 피처에 이제 따라 다른데 보통 뭐 우리가 이름의 경우에 20개의 캐릭터로 된다라고 하면은 20이 여기 L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시스템에서 32개 캐릭터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은 32가 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변수 타입이 이뉴머레이션일 경우에는 이뉴머레이션에 포함되는 각각의 값들이 구별되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컬러라고 하는 변수가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그 이뉴머레이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각각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이제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변수가 불리언 타입일 경우에는 true, false 이렇게 두 개의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열의 경우를 볼까요? 배열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legal한 어레이를 포함하는 클래스, 또 하나는 empty 어레이를 포함하는 클래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배열보다 큰 원소를 포함하는 클래스 해서 세 종류의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형 타입의 배열, 원소를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3칸짜리 방을 갖는 그 배열이 선언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empty array, 그 다음에 원소가 3개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를 갖는 배열, 그 다음에 3개를 초과하는 원소를 갖는 array를 갖는 그런 클래스에서 이렇게 3종류가 있다는 거죠. 변수 타입이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볼까요? 자바의 경우에는 배열 같은 경우가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 C++에서는 뭐 레코드나 스트럭처, 구조체 같은 경우가 이제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어떤 구조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갈한 값과 일리갈한 값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한 값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한번 볼까요? 이 트랜스크립트 구조체에는 4개의 컴포넌트가 포함됐습니다. first name을 나타내는 그 fname, 그 다음에 last name을 나타내는 lname은 각각 스트링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 c타이틀, 그 20개의 글자로 구성될 수 있는 c타이틀과 그 다음에 5개의 문자 배열인 grade, 뭐 여러분들이 A 플러스, 뭐 A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등급, grade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일 때는 empty string, 그 다음에 어떤 뭐 last name이니까 김, 그 다음에 아주 긴 이름 김, 이런 식으로 크게 3개의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배열에 대해서도 empty 배열,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예를 들어 software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글자 안에 구성되는 뭐 배열, 또는 이 경우도 20글자가 넘는 배열해서 여기도 크게 뭐 3종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전체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각각들의 그 컴포넌트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first name의 3가지 경우, last name의 3가지 경우, 그다음 C 타이틀의 3가지 경우, 그다음에 grade의 3가지 경우 해서 전체 81개의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